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약이 바로 이 포스타마티닙입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그러니까 ITP 치료에 TPO 수용체 작용제라는 아주 강력하고 또 익숙한 무기가 이미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사이크 억제제라는 전혀 다른 경로의 약이 왜 필요할까? 이게 사실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탈리아 전문가 합의 보고서랑 여러 임상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약이 그냥 또 하나의 옵션인지 아니면 정말 특정 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그게 바로 오늘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ITP 치료라는 게 뭐랄까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원 드럭 피츠 올 이런 접근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환자마다 질병의 특성도 다르고 동반 질환이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다르니까요. 포스타마티닙은 말씀하신 대로 사이크, 비장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전을 가졌습니다. 이 독특한 접근법이 기존 치료의 빈틈을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라는 사이크 억제 기전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항체가 붙은 혈소판을 우리 몸의 대식세포가 얘는 적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잡아먹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사이크라는 효소가 거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더라고요. 포스타마티닙은 이걸 그냥 못 밟게 딱 막아서 혈소판 파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원리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깔끔하죠. 근데 이게 실제 임상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솔직히 저 FIT1, FIT2 임상 결과를 처음 봤을 때 1차 평가 변수인 안정적 반응률이 18%라고 해서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18%라는 숫자요. 네, 위약이 2%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5명 중 1명도 채 반응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숫자를 너무 박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18%라는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이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평균 유병 기간이 8.5년에 달하는 정말 여러 치료에 실패한 말 그대로 치료하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환자 그룹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환자군에서 5명 중 1명 가까이가 10주 동안 안정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유지했다는 건 사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임팩트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임상애들이 더 주목하는 건 전체 반응률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혈소판 수치가 5만 이상으로 올랐던 환자는 43%에 달했거든요. 43%면 훨씬 더 희망적인 숫자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이 단 15일이었어요. 15일이요? 네. 그러니까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 환자라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온다는 뜻이죠. 반응을 보인 환자의 83%가 8주 이내에 반응했고요. 이게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임상적 팁을 주는 겁니다. 이 약을 썼다면 최소한 2달은 지켜봐야 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달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 눈을 정말 번쩍 뜨이게 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약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후 분석 결과를 보니까 스테로이드 실패 후에 2차 치료로 썼을 때는 반응률이 무려 78%에 달았는데 이게 3차 이상으로 넘어가면 48%로 거의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치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의 잠재력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네, 그 데이터는 학회에서도 정말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죠. 효과뿐만이 아닙니다. 출혈 사건 발생 빈도도 2차 치료군에서는 28%, 근데 3차 이상 치료군에서는 45%로 훨씬 높았어요.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약은 가능하면 빨리 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죠. 바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왜 아직 포스타마티닙이 표준 2차 치료제로 딱 자리 잡지 못한 걸까요? 거기엔 크게 2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도입니다. 습관과 제도요? 네. 일단 의사들은 TPO 시용체 작용제에 굉장히 익숙해요. 10년 넘게 사용해왔고 데이터도 방대하게 쌓여있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좋을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익숙함이라는 관성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제도,
즉 현재의 처방 기준입니다. 보통 진단 후 12개월이 지난 만성기 환자에게 쓰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2차 치료 시점의 환자들은 아직 이 기준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약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좀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익숙함과 제도의 벽. 하지만 TPORA를 쓰기 어려운 특정 환자들에게는 이 장벽을 넘어서라도 고려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TPORA 시대의 포스타마티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죠. 특히 혈전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요.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전 고위험군이요? 네, 데이터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TPORA는 혈전 색전증 위험을 1.82배 높이는 걸로 나왔어요. 하지만 포스타마티닙의 주요 임상들을 보면 총 229 환자년의 관찰 기간 동안 혈전 관련 사건은 경미한 일과성 허혈 발작 딱 한 건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연구 참여자의 87%가 최소 1개 이상의 혈전 위험 인자를 가진 고위험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7%가 고위험군이었는데도 혈전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방세동이 있거나 과거에 심근경색,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 혹은 TPORA를 쓰다가 혈전증을 경험했던 환자에게 또다시 TPORA를 쓰는 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이런 환자들에게 포스타마티닙은 혈전 걱정 없이 혈소판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2차 치료제로서 가장 강력한 명분을 갖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전 위험 측면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군요. 근데 모든 약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안전성 프로파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에 나온 주요 부작용을 보니까 설사 31%, 고혈압 28%, 오심 19% 이런 게 눈에 띄네요. 특히 고혈압이 28%면 거의 3명 중 1명 꼴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약을 먹는 데는 혈압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혈소판 수치 올리려다 다른 병 얻는 셈이라 꽤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자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다행인 점은요, 보고된 부작용 대부분이 1등급 또는 2등급의 경중 중등도 수준이었고 이것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겁니다. 고혈압의 경우 약물 투여 초기에 주로 나타나고요. 기존 혈압약을 증량하거나 새로운 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평생 혈압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제적인 관리입니다. 약을 시작하기 전에 기저 혈압을 확인하고 투여 후에 첫 한두 달 동안은 혈압을 좀 자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설사도 31%면 꽤 높은 편인데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설사 역시 투여 초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대부분은 지사제 복용이나 일시적인 용량 감량으로 조절이 돼요. 환자분께 미리 초반에 배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꼭 알려주세요라고 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치료 1년차 이후에는 이런 부작용 보고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요. 즉, 초기 관리만 잘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해야겠네요. 이 CYP3A4 경로라면 워낙 많은 약들이 이용하는 통로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실질적인 처방 팁인데요. 케토코나졸 같은 강력한 CYP3A4 억제제, 예를 들면 무좀약이나 일부 항생제랑 같이 쓰면 포스타마티닙의 혈중 농도가 200까지 뛸 수 있어요. 반대로 리팜피신 같은 결핵약이랑 같이 쓰면 농도가 75%나 감소해서 약효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죠. 따라서 환자가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심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사이클 억제 기전이라는 게 IPP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팬데믹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약의 이름이 등장했더라고요.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말이죠.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 그 신호 전달 과정에 사이크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중증 폐렴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네, 아주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초기 소규모 이상 연구에서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에서 사망률을 줄이는 등 꽤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기도 했고요. 학계의 기대가 컸죠.
하지만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하던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3상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위약대대 산소비 투여일수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1차 평가 변수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전형적인 2상에서는 영웅, 3상에서는 역적.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 엇갈린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게 참 과학적 가설이 임상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바이러스 특성도 변했고 스테로이드나 다른 치료제들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임상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완전히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는 사이크 억제 기전이 염증과 면역 반응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현재 온난항체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 WAIH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 성공적인 3상 데이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P를 넘어서 사이크 억제제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전, 빠른 반응 속도, 2차 치료에서의 높은 잠재력, 그리고 혈전 고위험군에서의 명확한 이점과 또 관리 가능한 부작용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내일 당장 선생님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 중에 이 환자에게는 포스타마티닙을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그런 이상적인 후보의 프로필을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의 합의안이랑 임상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5가지 프로필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첫째, 가장 명확한 후보는 역시 TPO-RA 치료에 실패한 3차 치료 환자입니다. TPO-RA 실패 후에도 약 34%에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니 당연히 고려해야 할 옵션이죠. 네, 그건 당연하겠고요. 둘째,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프로필은 혈전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2차 치료 옵션으로 TPO-RA보다 먼저 고려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비장절제술을 받을 수 없거나 원치 않는 환자. 여전히 비장절제는 강력한 치료법이지만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TPO-RA의 반응은 있는데 좀 불안정한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혈소판 수치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경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프로필입니다. TPO라의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정한 환자. TPO라는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고 포스타마티닙은 파괴를 막잖아요.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TPO라로 생성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포스타마티닙으로 파괴까지 막아주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안정적인 혈소판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거든요. 병용요법으로서의 가능성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면역 억제를 피하고 싶은 환자입니다.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거나 고령이라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리툭시맙 같은 강력한 면역 억제제는 부담스럽죠. 포스타마티닙은 면역 억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정말 명확하게 되네요. 결국 TPO-RA를 완전히 대체하는 약이라기보다는 기존 치료의 한계와 빈틈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카드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특히 혈전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청취자분들께 정말 흥미로운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사건의 직내 보고에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관찰됐어요. 포스타마티닙 치료를 중단했는데도 혈소판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른바 치료 중단 후 지속 반응, SROT 사례가 보고된 겁니다. 네. 약을 끊었는데도 효과가 유지된다고요? ITP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포스타마티닙이 단순히 혈소판 파괴를 막는 대증적인 치료를 넘어서 일부 환자에게서는 뭔가 근본적인 면역 체계의 변화, 즉 일종의 면역 관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작게나마 보여준 겁니다. 물론 아직은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칠구는 큽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약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하면 이런 치료 없는 관해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환자가 이런 특별한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마 ITP 치료의 다음 장을 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